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 필승TV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한국과 척을 지는 듯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뻔뻔한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밝혀지자 한국에게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원을 늘려달라는 듯한 은근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 전쟁을 부추기듯이 보여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친일 행보를 보이며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낸 코르센스키 주일 대사는 더욱 가관입니다. 세르게이 코르스키는 러시아는 한국과 비슷한 파시즘 국가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리트윗하며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식 SNS를 통해 한국 혐오 발언을 퍼뜨리고 일본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찾아가 참배하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이들을 애도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 등 일본의 A급 전범 14명이 묻혀있는 신사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배를 하며 전범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비난하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과 완전히 상반되어 보입니다. 더 웃긴 것은 일본의 전쟁 범죄를 옹호하면서 뻔뻔하게도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친일 행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항의했으나 편중된 친일 행보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법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본 방위성이 올린 지도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며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트윗에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규정하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배한 크림반도를 러시아 땅이라고 트윗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반발할 텐데 정작 자신들은 한국에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합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지속적으로 무례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크라이나 대사인 포노마렌코 대사는 최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국제방위산업 포럼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30개국 100개 넘는 군사 분야 기업들이 참석했다며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플레이어가 되었다고 자칭했습니다. 그런데 글 말미에 붙인 말은 논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왜 한국 기업들은 초대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았는가? 이번 우크라이나 방산 포럼에 한국 기업들도 초대했는데 단 한 기업도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 것인데요. 마치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국제 포럼에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는 태도에 많은 한국인들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무조건 참석해야 행사도 아니고 게다가 너무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대놓고 한국을 비난하며 지목한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또한 당시 한국은 카덱스 2024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는 국내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였습니다. 기업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번 행사를 내버려 두고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고 얻을 것도 없는 우크라이나 행사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의 발언은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황당한 발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일본을 극진히 찬양하며 한국은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초 일본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1,400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데니스 슈 미하일 우크라이나 총리가 모여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며 우크라이나를 전 세계가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보호를 천명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와 맺은 사할린 유전 관련 사업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따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러시아를 버리는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일본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약속만을 믿고 한국과 척을 지는 행위는 멍청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침공 이후 12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1에서 4점 점수 분포에서 한국은 2점대를 기록했습니다. 1점은 가장 낮은 지원을 한 국가, 4점은 전폭적인 지지를 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전체 순위는 27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모든 걸 퍼진 것처럼 말하던 일본은 고작 30위에 그쳤습니다. 일본의 말은 겉으로만 번지르르 했지 실질적인 지원은 한국보다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우크라이나 대사들은 한국을 멀리하고 일본만 찬양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 포탄 공급에 있어서 한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었습니다. 바로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에게 포탄을 지원한 양보다 미국을 통해 한국이 우회 지원한 포탄량이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원하는 국가들의 군수물자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해야 했기에 미국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수십만 발의 포탄을 우회 지원했습니다. 러시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월 9만 발의 포탄이 필요합니다. 이를 계산하면 최소 33만 발 이상의 155mm 포탄이 필요한데 미국 공장을 아무리 가동해도 이 정도 수량을 맞추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한국의 무기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만일 한국이 끝끝내 포탄 지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크라이나 전역은 이미 러시아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러시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회 지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러시아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흘러들어간다면 러시아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의 개입은 위협을 초래하는 사태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무기가 우회 지원되는 것도 모자라 직접 우크라이나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러시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루바가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러시아가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한국을 무시하며 한국의 무기 지원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호의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이지만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역갑질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을 찬양하며 한국을 등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동안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까지 한국과 척을 지는 상황에서 굳이 계속 지원을 해야 하나 싶은 것입니다. 한국은 최근 105mm 포탄 지원에 대해 미국과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북한의 손을 잡은 러시아를 징벌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다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132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던 한국 이후가 지원을 철회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태도가 실제로 바뀌었음을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잇따른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실수로 초래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무기창고처럼 취급하고 몰상식한 외교 태도로 분노하게 만든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의 우회 지원 수량을 줄이겠다고 통보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빠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빠져버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는 러시아가 가져갈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우크라이나 대사가 다시 한국 정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등 뒤늦게 한국의 마음을 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한국 정부의 마음은 떠난 듯 보입니다. 국민들의 민심 역시 인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우자는 입장에서 일본에게나 도움을 받으면 되지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하냐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크라이나는 이제서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더 이상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 국력을 더욱 키워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력을 높이기 위해 놀라운 현무까지 개발하였는데요. 10월 8일 영상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괴물미사일 현무5가 민간에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국군이날 최초로 공개된 현무5 초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는
세계 유일의 탄두 중량인 9톤에 달하는 미친 파괴력을 가지고 한국의 삼축 체계를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어 얼마 전 현무5 발사 장면을 영상으로 짧게 노출하며 한국의 KMPR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KMPR, 즉 한국의 대규모 응징과 보복이란 뜻으로 김정은의 일가와 전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해 초토화내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KMPR의 한국명이 바로 고위력 현무탄도 미사일 현무5입니다. 현무5는 기본적으로 현무2와 유사한 형상이나 확연히 길이가 길어진 모습으로, 특히 이전 현무들은 할런치 방식이었다면 이번 미사일은 홀드 런치 방식의 자세 제어용 측추력기와 접이식 날개가 확인되었습니다. 콜드 런치 특성상 붉은 화염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향후 수상함과 잠수함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으로, 콜드 런치는 강력한 엔진의 출력으로 발사대가 손상될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무5는 얼마나 위력이 대단하길래 이름 앞에 고위력을 떡하니 붙여놨을까요? 우선 현무4와 비교해보면 2.5톤이었던 탄두 중량이 9톤으로 대폭 늘었고 총 중량은 무려 36톤에 달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1톤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정말 괴물에 걸맞는 고위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한국군이 화력이 미친 포방부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런 비상식적인 괴물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이는 상대도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현무5는 기본적으로 벙커버스터 개념으로 지하화에 특화되어 있는 적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굉장히 강력하고 독특한 성격의 미사일입니다. 실제로 외신들은 이번 국군의 날 현무5 공개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기사를 써내려갔습니다. 몇몇 기사의 헤드라인만 빠르게 살펴보면 유럽 외신 불가리아 밀리터리는 북한에게 있어 악몽이 될 총중량 36톤의 최신 미사일 공개, AP뉴스에서는 한국이 북한 지하벙커 무력화할 세계 최강 미사일을 공개했다. US 아미뉴스 월드 리포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을 공개 등등의 전 세계 외신이 떠들썩했습니다. 아미 레코그니션 역시 한국이 새로 개발한 현무5 괴물 미사일은 9톤 탄두를 장착해 핵 수준의 파괴력을 보장한다고 극찬했고, 뉴스 에이짓은 이로써 북한 정권은 종말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현무 사업의 위력이 어느 정도길래 역사상 최강의 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국내외 많은 분들이 현무5 수준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현무5는 벙커버스터로 처음부터 지하에 있는 목표를 타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탄두탄입니다. 핵이 없는 한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 보니 자연스레 핵과 비교되곤 하는데, 지하 타깃이나 건물 내부 은신처 타겟만 놓고 보면 상공에서 더 지난해보다 더 큰 피해를 끼치는 곳이 바로 현무5입니다. 핵 공격은 지하 4, 5층 깊이 15m 아래까지 내려가면 폭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공중 폭발이라면 폭심지 한가운데서도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무 사업의 경우 지하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 2차 폭발을 일으켜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지진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북한의 주요 지휘 세력들은 평시든 전시든 위급 상황시 늘 지하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하고 무거운 탄자의 미사일로 적의 중심부를 타격 압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거대한 지하시설이 있으며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이곳에 숨는다 고백했습니다. 또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 및 저장도 이 지하시설을 활용하는데요. 특히 북한은 구멍 뚫린 데도 같은 국가인데다 그 갱도는 대부분이 아주 단단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유사 국가인 북한에게 있어 지하 갱도를 얼마나 깊게 뚫고 들어가느냐가 국가의 존속 및 지도부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아직 혈안이 되어 파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 갱도는 흔히 알려진 지상 최강의 무기인 핵으로도 뚫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이미 2004년에 100에서 250m의 거대한 지하시설을 구축해놓고 있었는데, 당시 미 하원 파인스타인 의원은 물리학자들과 이야기해본 바 핵폭탄을 방사능 낙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깊이인 지하 240m에서 300m까지 관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무미사일의 개발 목적 역시 많은 인명피해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기보다
고위력 초정밀로 핵심 지도부 말살 후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있기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현무입니다. 핵폭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 밖에 뚫을 수 없지만 현무5로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북한 지하시설이 300m에 있다면서 고위력 전부 탄도미사일이 겨우 지하 100m를 뚫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통력은 지하 100m 내외면 충분합니다. 현무5에는 관통력보다 더욱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마하 10의 속도에서 비롯된 강력한 운동에너지, 거기에 MOP와 같은 폭격을 통한 인공지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축한 정찰 시스템과 정부의 초정밀 능력으로 갱도의 입구와 뒷문을 폭격해버리면 지진과 함께 북한 지도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현실화시킨 대한민국입니다. 현무5는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를 모토로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헤즈볼라의 사령관들을 거의 전멸시킨 이스라엘 벙커버스터는 2000파운드의 BLU-109로 2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시킬 수 있는데요. 현무4의 경우 관통 능력이 24m 수준이며 현무5의 경우는 탄두 중량 4톤 1대의 관통 능력이 300m까지 대폭 확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북한의 주요 갱도 시설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사실 4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즉, 톤수에 집중하기보다 탄두 중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사거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군은 현무5를 단거리 탄도탄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외형만 놓고 보면 영락없는 ICBM이라는 점에서 사거리에 따른 주변국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반응이 각각 다른데요. 각국이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현무5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현무5가 지니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군사 밀리터리 채널 JSF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는데요. 현무5의 미사일을 담는 캐리스트는 전장이 10m 급으로 중국군의 ICBM 둥펑 31에 필적하는 사이즈입니다. 현무 설비는 탄두 중량 8톤을 장착할 시 사거리가 짧은 SRBM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탄두 중량을 가볍게 하는 것만으로도 현무5는 중장거리급 사거리의 미사일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형은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와 닮아 있는데 마치 이것을 초대형화한 초거대 이스칸데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보유한 최강의 벙커버스터는 미국의 GBU-57 12톤의 폭탄이었습니다. 한국군의 현무5는 이보다 가벼운 9톤이라는 탄두 중량이지만 GBU-57이 자유낙하인 반면 현무는 탄도미사일의 마하 10급의 고속력이 부여됩니다. 운동에너지는 현무5 쪽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푸틴의 러시아나 북한도 핵 공격은 인류 멸망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지만 일반 탄도로도 작전을 세워 정확히 목표를 타격하면 핵과 동등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독재자들은 핵무기라는 말을 혼자서 부각시키는 책략에 빠져있다. 권위주의 국가에는 한 명의 수장이 존재하지만 자유주의 국가의 수장은 부재하더라도 그 다음이 존재한다. 즉,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현무5다. 북한이 준비 가능한 지하 깊은 시설의 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형 지하 관통 탄두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이스라엘이 비슷한 작전을 베이루트에서 실시했는데 지하 시설이 북한에게 기술이라는 소문도 있어 전원 분석을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형으로 전시 국가인 한국이 장비를 발전시키는 노력에는 감탄을 금할 수 없다. 낡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을 조롱하고 시시한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일본도 자화자찬보다 세계의 현실을 보는 편이 좋다. 한편 중국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현무5의 성능을 축소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 5,500km의 사거리를 3,000km로 대폭 줄여 넣으면서 중국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무5의 사거리 3,000km는 충분히 베이징을 타격할 능력을 지닙니다. 이에 중국 공영방송 CCTV 산하의 군사채널 군미천하에서는 한국 열병식에서 소량의 중거리 미사일을 전시했는데 과연 주변을 위협할 수 있을까? 스스로 괴물이라 칭하지만 실제로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현무5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하지만 수량이 너무 적어 단 2발로 편대를 구성해 통과했을 뿐인데 이것만으로도 우주 제1대국의 국민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최대 사거리는 3000km이며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통상 탄두를 탑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거리를 600km로 크게 감소해야 한다. 사거리 극단적인 감소를 대가로 얻은 세계 최대 투사 중량은 한국인의 허영심을 만족시켰고 현무5를 탄도미사일계의 괴물이라고 자칭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만든 무기는 북한을 겨냥한 것일 뿐 중국을 노리고 있지는 않다고 말하고 싶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데요. 사실 사거리 5500km일 경우에는 중국 전역과 중국이 타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영유권 지역까지 모두 사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심지어 서쪽으로는 파키스탄, 북쪽으로는 러시아 국토의 90%, 남쪽으로는 남중국해는 물론 인도네시아까지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이에 오히려 러시아 매체들은 대놓고 현무는 북한이나 다른 국가가 아닌 중국을 겨냥한 무기라고 못 박아두고 있죠. 러시아 매체 군사정보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무5는 약 1000kg의 탄두를 탑재하며 미사일 사거리가 5000km를 초과한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5500km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거리라고 언급했습니다. 2000에서 3000kg의 탄두 중량으로도 중국 대부분 지역을 쉽게 커버할 수 있다며 단순한 탄도 궤적뿐 아니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궤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현무5를 두고 북한을 위한 거대한 벙커버스터로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국가가 지닌 강력한 중장거리 미사일로서 또 다른 방향에서의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현무5를 만들었지만 이는 주변국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현무5의 모토가 된 폭탄의 위력을 본다면 한국산 현무5가 얼마나 전쟁에서 핵 대응력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 정권과 연합군의 전쟁에서 당시 사용된 대부분의 폭탄은 케이스 안에 작약을 극한까지 많이 우겨넣어서 오로지 폭발력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폭탄에 대비해 독일은 두꺼운 콘크리트 방어 구조물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고 연합군은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죠. 아무리 항공기에서 폭탄을 투하하더라도 대부분의 에너지가 대기 중으로 흡수되어 핵심 목표물인 터널이나 교각은 부서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영국의 괴짜 천재 과학자 번즈 웰리스는 한 가지 독특한 제안을 합니다. 그냥 탄두를 무겁게 해서 지면 아래로 쑤셔넣고 터지게 하는 폭탄을 만들자. 당시 영국 공군 관계자들은 일리가 있다는 반응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한된 폭탄 자체가 당시 폭격기의 적재 한계를 초월하는 중량 10톤짜리의 다소 괴악한 물건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톨보이 폭탄이었죠. 무게가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톨보이 역시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수준의 무기였습니다. 당시 연합군이 운용하던 항공폭탄을 최대 급인 4000파운드짜리 블록버스터를 가볍게 뛰어넘는 12000파운드의 대략 5.4톤에 달하는 상당한 중량의 황당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톨보이는 화려한 대비와 함께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땅에 틀어박혀 폭발하기 때문에 땅속에서 폭발한 폭탄의 충격파가 집안을 뒤흔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지표가 뒤흔들리게 되므로 지진의 효과가 국소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지상의 견고한 건축물, 요새 등도 축대가 무너져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비로소 해답을 찾은 연합군은 그 즉시 번즈 웰리스에게 기존 제안대로 중량 10톤에 폭약 6톤인 미친 무기 그랜드 슬램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그랜드 슬램은 그 이름답게 데뷔전에서부터 아주 화끈했습니다. 데뷔 첫 상대는 독일 베스트팔렌 지방의 도시인 실트에셰 지역의 육상철교였는데요. 이에 한 번 당한 바 있었던 독일은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방공망을 더 두텁게 가져갔습니다. 독일의 필사적인 수비에 그랜드 슬램을 장착한 연합군의 항공기는 부득이 목표 지점인 체계에서 수미터 벗어난 지점에 폭탄을 떨구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분명 빗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비심 없는 그랜드 슬램은 대규모 지진을 일으켰고 일대 집안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며 결국 철교 교각까지 동시에 폭삭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그랜드 슬램보다 더 강력하고 더욱 인정사정 없는 무기가 바로 한국의 현무5입니다. 현무5는 사실상 광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랜드 슬램 자체를 아예 탄도미사일에 박아놓고 심지어 속도는 마하 0.94였던 그랜드 슬램의 10배인 마하 10에 달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제곱에 비례하므로 속력이 10배가 되면 그랜드 슬램의 최소 1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연히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무기입니다. 심지어 현대에 들어서는 기술력의 발전으로 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현무5의 최대 사거리는 3000km에 이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중 가장 긴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지난 6월 ADD는 안흥 시험장에서 고각 발사 시 2호도까지 도달할 수 있으나 불의의 민간 선박 등이 피해가 우려되고 신형 미사일 현무포 5의 경우 일부러 사거리를 줄여서 발사해야 하며 고각 발사 시 비행 항적과 탄착점 등 각종 사고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정확하게 추정된다는 한계로 인해 사격 공격 제한이 없는 국외 시험장에서의 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7월에는 결국 함대지형 설계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합동 화력함 개념 설계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우조선해양이 선정된 것인데요. 합동 화력함이 함대지 현무5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하는 함대지형 미사일이었던 것이죠. 미국 아스널 10의 개념을 빌려온 것으로 한마디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무려 2,500여 발의 이상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육군이 가진 제한된 발사기지와 발사대만으로는 폭증하는 미사일 대비 부족하고 또한 한 번에 모두 투사할 수 없다는 데에 있는데요. 이에 2030년까지 6,100억 원을 투입해 80발 이상의 현무탄도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합동 화력함을 건조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사업비가 고작 6천억이냐 하실 수 있지만 합동 화력함은 일종의 발사대로 기타 고가의 레이더는 소나가 거의 탑재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상함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국가는 인도가 유일한데요. 한국은 이로써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함대지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에 아주 치명적일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은 핵보유 국가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 것이라며 또다시 남한을 위협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처음 공개된 현무5를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라고 헐뜯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무5는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또한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